그러면 비정규직 문제 실태에 이어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가? 대안은 없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스웨덴을 연구를 한데요. 스웨덴을 보니까 비정규직 오남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법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 오남용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스웨덴에서 봤더니 스웨덴의 파견 노동자들이 직무 만족도가 만족하는 분들이 81%, 불만이 8%입니다. 이게 베마닝스포레타겐이라는 스웨덴의 파견업 협회입니다. 거기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한국을 조사하면 파견 노동자들의 80%, 90%가 불만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정반대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웨덴의 파견 노동자들은 이렇게 직무 만족도가 높을까? 법하고 스웨덴의 법과 단체 협약을 보면은 파견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고용 노동자를 동등 처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을 보면은 파견 업체는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견 대기 기간에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파견 대기 기간엔 임금을 보장을 한데 그 생산직 노총인 에로의 그 단체 협약을 보면은 90% 수준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파견 노동을 사용하면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거는 파견 기간에는 직접 고용 정규직과 동등 처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파견 대기 기간에도 이렇게 임금을 보장을 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파견 기간 동안에 이 사용업체가 이만큼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자 단체 금속의 제조업협회의 그 관계자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을 하면은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20%더 지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삭감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파견 노동자 사용을 자제하고 파견 노동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대안을 보면 대안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꼽자면 상시적 업무와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그러면 모든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선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규제를 한다. 사용 사유를 제한한다. 예컨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 사유 제한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접 고용이나 특수고용처럼 더 안 좋은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풍선 효과고 그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면 전체 비정규직을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에는 정규직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큰데 이걸 해소하려면은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 정의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 특수고용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피고용자의 그 종속성,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는데 사용 종속성을 넘어서 경제 종속성, 조직 종속성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도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면 간접 고용의 원청 사용자도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건 현재 노동삼권은 헌법에서 제33조가 보장하고 있고 ILO의 입장은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노동삼권을 인정하라는 게 ILO 입장.
그다음 비정규직 문제 실태와 방금 말씀드린 정책 대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실태의 문제점 세 가지 각각에 대한 해답들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그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이니까 이걸 규모 감축을 위해서는 상시적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필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 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저희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뭐 한비내 등 뭐 민변, 민교협 등과 함께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를 해서 공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상시적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철수는 지금 그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제 이 보수 주자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선 후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이 세 가지 그 공약 가운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이 대선 공약을 실현하게 압박하지 못한 우리 노동계의 책임도 크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뭐 막중하죠. 흔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들과 자본도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 탓을 합니다. 정규직 이기주의를 탓합니다. 그래서 왜 정규직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지 않고 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죠. 정규직 이기주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 안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은 왜 어떤 정규직 노동자, 어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떤 정규직 노동자 노조가 그러냐? 민주노조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민주노조들은 계급 조직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조들은 비정규직 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정규직 노조들도 보면 양면성을 띠고 딜레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성차 노조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데 전국 수준의 비정규직 권리법 투쟁에는 총파업 투쟁이었는데 여기에는 참여합니다. 이 계급 조직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사업장의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건 이익 집단으로서 노조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거죠. 주로 정규직들이니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활용을 하게 합니다.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적대적으로 되게 되는 이 구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고용보험제가 미흡하다는 거죠. 정규직 노동자들의 80% 이상이 고용보험제 혜택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의 그 적용을 받는 예컨대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가 됐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랬을 때 수급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 보전율도 30% 내지 40%입니다. 그 말은 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정리해고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한 달치 월급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절벽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의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그리고 후배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더라도 공장 안에서 죽어라. 정리해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이제 후배들에게 충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 대안이 고용보험제를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선언한 건 정답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좀 보강을 해라. 이게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 황금 삼각형이라는 정책들로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민주노조 운동을 보면은 이렇게 딜레마가 있고 이중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는데 많은 변화를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합니다. 계급 내 연대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보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16차례를 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노조가 없습니다. 이런 노총이 없습니다. 이렇게 총파업 투쟁을 많이 하는 노총도 없겠지만 있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갖고 16차례나 총파업 투쟁을 하는 이런 노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투쟁 이후에 2006년 11월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관련 법들이 제정 혹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안적인 전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한상균 집행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을 벌입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이미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은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미조직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직을 위한 거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급 내 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병환 집행부가 시작을 해서 지금 양경수 집행부도 이어가고 있는 게 전태일 3법 쟁취투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규직 그 조직 노동의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는 단위 사업장이 에서 이제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민주노조들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입니다. 고용연대 서울지하철 사례를 보면은 앞에서 구의역 사고를 보여줬듯이 그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박원순 시장이 추진을 합니다. 그때 서울지하철 노조가 거기에 연대를 해서 동의를 해서 함께 추진을 합니다. 그러자 젊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 노조원들이었죠. 노조원들의 일부가 항의하면서 농성도 하고 반대 투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서울지하철 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던 분들의 상당수는 서울지하철 노조를 탈퇴를 하고 다른 노조를 만들고 그렇게 됐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고 큰 타격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부산지하철은 통상임금제로 인해서 생긴 그런 임금 인상 효과, 그 임금 인상분을 갖고 신규 채용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는 자회사를 반대합니다. 앞에서 인천공항 사례를 봤는데 인천공항은 정규직 노조가 사용기관하고 담합을 해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자회사 방식으로 가고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것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30%까지 됐던 것은 바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금연대는 하우상박형 저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은 많이 올려주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의 임금은 좀 덜 올리고 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금융노조, 뭐 희망현대노조, 서울대병원,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에서 볼 수 있는데